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임박, 정치권 갈등이 격화하고 노동개혁을 둘러싼 정부 여당과 노동계 대립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21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장에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재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원내 부대표 역임, 후쿠시마 오염수와 사드, 노란봉투법까지 첨예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환노위원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했는데 환노위는 시급한 현안 문제와 또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 중대한 시기에 중차대한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서 책임감을 크게 느낍니다. 박정 의원이 바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과 노동개혁 방향 집중 분석합니다. 노사정 대화가 7년여 만에 중단됐습니다. 노동개혁 이슈 등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서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정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요한 시기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맡으셨습니다. 여러 산적한 현안 가운데 눈앞에 다가온 것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고 국민의힘은 괴담이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먼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궁금합니다. 어제 숭례문 집회에 참여하셨죠? 네, 참여했습니다. 어제 많은 의원들이 발언을 했고요. 또 이재명 대표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민생에 대한 논의도 많이 해갔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우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대책 특별위원회를 6월 내에 국회에 만들자고 얘기를 했다가 IAEA 보고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연을 시키고 있고요. 또 청문회를 열자는 거에 대해서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고 또 며칠 전에 저희가 야사당과 함께 이 결의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결의안을 같이 하자라는데 퇴장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야사당으로밖에 할 수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희 입으로는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는 천일염 사재기가 있고 또 수산물 소비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우리 정부가 일본을 대신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네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이번 주 일본을 방문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직접 설명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양 방류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자들 간에도 지금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견해차가 커서 국민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여당은 야당을 향해서 이게 비과학적인 선동이다 이런 지적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세요? 네, IAEA 보고서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네.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고시 농도 기준치가 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일본은 리터당 6만 베크럴인데 자기네들이 이렇게 희석해서 내보내는 것들은 리터당 1,500 베크럴이니까 네. 40분의 1 수준이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30년간을 연속으로 방류하는 문제거든요. 네. 이렇게 됐을 때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핵심 핵종에 대한 문제를 봤을 때 세슘이 반감기가 30년이고요. 그리고 또 플루토늄 같은 거는 2억 4천 년 그리고 우라늄 같은 경우는 무려 24억 년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이 한번 방류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 30년 또 핵 원조를 폐쇄하는 데까지 더 길게 보면 90년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계속적으로 축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해양이 오염되고 그에 따라서 이 해양 생태계가 또 교란이 되고 이렇게 뻔합니다. 네. 실제적으로 인간은 먹이사슬의 최종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계속 축적해 나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금 과학으로 판명할 수가 없다. 30년 후의 과학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나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세슘에 대한 기준치 180배에 대한 우럭이 나왔어요. 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우리 정부가 무조건 방류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또 시간을 좀 보류해서 더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 중에서요 노동 개혁도 중요 이슈입니다. 고용의 유연성이라든가 근로시간 문제 또 이른바 노란 봉투법 등 현안들이 있는데요. 노사정 대화가 지금 7년 만에 중단이 됐습니다. 노동 개혁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예, 노동개혁의 핵심은 상생이라고 봅니다. 상생의 철학을 기본으로 해서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개혁이라고 봅니다. 사실 호모사피엔스가 사회생활을 집단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지배와 피지배라는 관계가 만들어지고 또 그에 따라서 노동과 착취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노예 시대로 시작해서 또 봉건 시대, 절대 왕조 시대, 그리고 기초 자본주의 시대, 사회주의 시대, 지금 현대까지 오면서 계속적으로 사회 구조가 바뀌는 이유는 네. 노동에 대한 환경들, 그러니까 산업 구조에 따른 노동의 환경 조건이 바뀌면서 사회가 변해왔거든요. 그러려면은 국가와 노동 또는 자본, 그러니까 즉 경영이죠. 경영과 자본에 대한 노동에 대한 관계가 네. 변화함에 따라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이것은 한쪽의 희생을 얘기할 것이 아니고 존중과 배려 이걸 통해서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고 이것이 바로 노동 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마치 노동조합을 마치 죄인 집단화 시키잖아요. 그래서 네. 건폭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모두가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고 가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런 네. 이제 좀만 더 말씀드리면 네. 그런 이유가 이게 노조는 늘 합법과 비합법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따지면서 자기네들에 대한 권리를 키워왔고 또 그런 것이 약자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네. 그걸 하나의 법전화된 틀 안에서 모든 것을 재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두 개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란 봉투법에 대해서 지금 경영계에서는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또 산업 현장은 노사분규와 불법 행위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노란봉투법의 개정안의 핵심 사항은 네. 사실은 그 하청 노동자들도 그들에게 직접적인 또는 실질적인 노동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원청업자, 그러니까 사용성자에 대한 쟁의를 더 이렇게 권리를 더 준 거거든요. 물론 네. 경영계에 대해서의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의 제일 핵심은 사용자를 노동 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집에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한정을 했고요. 네. 이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대법원이나 또는 우리 그 각급 법원에서 이미 기존 판례 법리를 적용했던 것들을 입법화한 것입니다. 네. 뒤집어 생각하면은 하청 회사의 사장이 임금이나 이런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확실한 권한이 있다면 이것이 원청업자한테는 사용자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조건 사용자한테 원청업자한테 쟁의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네. 명확한 권한이 있는 사람한테 쟁의를 함으로써 그동안 이 노동계의 이중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법입니다. 보통은 네. 이것이 판결을 내려지기까지는 대법원까지 갈 때는 짧게는 5년,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장시간에 이런 다툼을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다툼을 줄여줄 수 있는 합법적인 단체 교섭권이나 행동권을 만들어줌으로써 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내 상황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혁신위는 첫 번째 안건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내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지금 순항하고 있습니까? 예, 순항한다는 예측보다는 순항해야 합니다. 네. 저 역시도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조금 우리 혁신위가 조금 더 디테일했으면 좋았다는 부분은 네. 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이 그냥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지적하고 고치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좀 더 혁신위가 따지고 더 명확히 한 다음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라 이렇게 했으면은 국민들도 이해가 쉽고 또 의원들 차원에서도 동의 안 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여의도 뭐 국회 최대 관심은 내년 총선 공천 문제일 겁니다. 지금 당내 친명 비명 간의 충돌의 본질도 뭐 저는 공천에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혁신위가 공천 룰을 포함해서 그 대의원제 폐지라든가 이런 핵심 사안에 대해서도 다루게 됩니까? 네, 당연히 혁신위는 그동안의 민주당의 모든 시스템들을 점검하고 변화의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 룰을 포함하고 대의원제도 다 해야 됩니다. 모든 네. 것들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당내 문제가 이 공천권에 있다 이렇게 하는 건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내년에 총선이 없더라도 꼭 해결해야 될 문제고 민주당이 처한 위기의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천 문제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룰이 정해져 있는데 뭔가 좀 수정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네, 겁니까? 혁신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또 다시 또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은 이게 공천 이것이 사실은 팬덤 정치, 극성 팬덤 정치로 인해서 언로가 막히고 또 문자폭탄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향하고 그 당내에서의 건전한 토론을 통해서 방향이 결정되면 이 방향으로 같이 가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 시스템을 새로 정립하자는 것의 일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했습니다. 오자마자 이재명 대표 만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당에서 흘러나오던데요. 박 의원께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하리라고 보고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네, 이낙연 대표처럼 민주당에서 많은 역할을 해보신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국회의원도 하셨고 광역단체장도 하셨고 또 국무총리도 하셨고 그리고 또 당대표도 하시고 대선 경선 후보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대중 대통령 정권 그리고 또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지나가면서 민주주의의 한 복판에 있었던 분이시기 네.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화합과 통합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이벤트를 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더 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각자 잘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본인도 귀국 입장에서 문에서 밝힌 것처럼 이 나라가 좀 잘못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 책임도 있다. 그래서 책임을 앞으로 다할 것이다. 여러분들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뭐 정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가치, 그동안 우리 민주당이 쌓은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정의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이 뭐 지나치게 지연될 경우에 외부에서의 시선은 좀 달리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건 뭐 제가 이낙연 대표의 의중을 알 수는 없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그런데 뭐 적당한 시기에는 가능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먼저를 만나느냐, 대중 정치를 먼저 하느냐의 것은 네. 제 생각에는 각자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게 우선적으로는 필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요. 이낙연 전 대표가 내년 총선을 지휘하면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계호 민주당 의원은 분열을 바라는 희망사항일 뿐이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 지휘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냈는데요. 내년 총선 지휘는 이재명 대표가 하는 거겠죠? 아니 일단 하태경 의원이 네. 우리 당이 압승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믿고 싶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이 누가 지휘하느냐의 문제보다도 제 생각에는 국민에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걸 총선에서 나오는 것들이 첫째는 민심을 잘 이해하고 변화의 방향을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둘째로는 좋은 이제 후보를 선발해서 이 사람들이 충분히 자기의 영역에서 잘 뛰게 함으로써 변화의 장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여드려야 된다. 네. 세 번째는 늘 정부 심판론이 있잖아요. 정권 심판론.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것들을 비판하고 또는 찬성해 가는 것들이 얼마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비판하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 논란입니다. 대통령실은 특정 정치 세력을 말한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만 지금 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요? 자유청명에서 발언하신 네. 말씀이잖아요. 반국가 세력이 종전을 주장했다 이렇게 하신 건데 저 그거 발언 듣고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국민이 전 대통령으로 그러니까 지지난번이죠. 네. 대통령으로 뽑은 분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충격이었고요. 그러면 그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한 사람들은 반국가 세력에 대한 암묵적 동의를 하는 사람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프랑스의 루이 14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짐이 곧 국가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논리로 본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라 본인이 얘기했던 것을 반하면 전부 다 반국가 세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늘 말씀하시던 자유와 공정 그리고 법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허상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래도 이렇게 윤 대통령께서 하시면 안 된다. 같이 화합을 하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철학이 민주주의에 있는 게 맞는가? 예? 그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더 가까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박 의원께서는 어학원을 경영한 경험이 있으셔서 수험생들 마음을 잘 알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수능의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 이런 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초고난도 문항을 없애면 수험생들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까? 사실은 최근에 언론이나 또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제 박정호 학원을 자꾸 거론하셔서 당혹스럽긴 한데요. 네. 저는 약간 입시학원하고는 결이 좀 달랐어요. 저희는 미국이나 영국으로 가는 수험생들을 돕기 위한 학원이었고 토플이나 GRE를 가르쳤습니다. 입시학원은 아니었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유학 가는 학생들이 저희 학원을 많이 거쳐서 가셨는데요. 제가 이해하는 이제 문제는 수능을 얼마 안 놔두고 갑자기 발언하시면서 이게 크게 흔들렸다 이런 게 문제거든요. 네. 정책이라는 것이 예측성과 그리고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교육 정책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수능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흔들렸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사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자사고라든지 특목고죠. 자사고라든지 또는 영재고나 과학고 이런 데를 가기 위해서 사교육을 막 시작합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이 학생들은요. 대학 갈 때 정시, 그러니까 수능보다는 수시로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러면 이런 특목고를 가서 대학을 가는 사람들에 대한 사교육은 어떻게 잡을 거냐? 네.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런 사교육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네. 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특목고를 이제 없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뒤집었어요. 그리고 킬러 문항을 하나 없앤다. 이래서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건 쉽지 않은 것이 전두환 대통령 독재 시절 때도 이렇게 이 사교육을 이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중첩돼 있으면서 실타래처럼 꼬여 있으니까 못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사고로 교육을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새 정부의 노동 개혁은 필요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합니다. 대화 타협, 설득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Однако организаторы мятежа, предав свою страну, свой народ, предали и тех, кого втянули в преступление. Сегодня у вас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должить службу России, заключив контракт с Министерством обороны или другими силовыми органами, либо вернуться к своим родным и близким. Кто хочет, сможет уйти в Белоруссию. Мы шли для демонстрации своего протеста, а не для свержения власти в стране. Я также понял, принято жестокое решение, оно и прозвучало под текстом выступлений Путина – мочить. Я предложил Путину не торопиться. Люди, которых втянули в мятеж, увидели, что армия, народ не с ними. Никто ничего не украл, или, скажем так, украл поменьше. Но, безусловно, мы будем, конечно, с этим совсем разбираться. 네, 러시아 관련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박노벽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대사,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박 대사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 반란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네. 러시아 보안 당국이 사전에 반란을 인지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네.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렇다면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을 텐데 그렇죠. 알고도 못 막은 겁니까? 아니면 안 막은 겁니까? 그게 이제 진행 과정을 보면은 못 막은 것처럼 보이는데 네. 결국은 이제 유혈 사태를 이제 방지하는 타협을 이루어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방지가 됐다 이렇게 보고요. 그 지금 진행 과정이 굉장히 신속히 이루어졌어요. 네. 그 바그너 그룹이 거의 36시간 동안에 800km를 가는 그 남부 사령부도 이제 접수를 하고 그런 걸 보면은 이제 현장에서 네. 바그너 그룹이라든가 이런 이제 전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묵인하는 어떤 면에서는 또 방조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는 있었던 건 사실인 네.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헬기가 좀 뜨고 그랬는데 이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바그너 그룹의 진전이 안 되고 네. 단지 이제 그 과정에서 그 동안에 이제 뭐 벨라루스 대통령이든지 내부 보안 기관 간에 굉장히 긴밀한 협의하는 과정이 네.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방치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 러시아가 그 과정에서 굉장한 아주 집중적인 그런 협의와 대비를 해서 타협을 이루어냈고 네. 그것이 이제 결국 모스크바로 진입하지 않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네. 푸틴 대통령이 반란 이틀 전에 알고도 못 막았다라고 하면은 네. 23년 이 철권 통치에 균열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이 이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쿠데타의 재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박 대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네. 모반의 조짐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러시아가 여전히 정보 강국입니다. 이 푸틴이 KGB 출신이니까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에서 적을 만들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간에 푸틴으로서는 뭐 잘 마무리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지금 푸틴의 통치 기반이 취약함이 분명히 노출된 건 사실이고 통치 기반에 상당한 어떤 데미지가 발생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특히 푸틴을 따르는 엘리트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에요. 푸틴이 언제까지 과연 러시아를 통제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그렇죠.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푸틴이 언제까지 과연 러시아를 통제할 수 있을까인데 그런 질문에 조금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또 다른 질문은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네. 대안이 마땅치 않거든요. 그런 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어떤 다른 쿠데타의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 쿠데타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높지 않다 이런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진단이시군요. 있습니다. 박 대사님, 이번 쿠데타가 권력 다툼에 의한 것이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던데, 그러니까 바그너 그룹 수장인 프리고진이 군 수뇌부를 생포하려다가 그 계약이 들통이 나서 모스크바로 진격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맞습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푸틴 체제에 운영하는 그 형태가 네. 푸틴이라는 권력자를 이제 정점으로 놓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그 입지가 커진 이제 세력들이 나오니까 그것을 이제 상호 경쟁을 시켜서 네. 충성 경쟁을 시키는 거죠. 네. 그 과정에서 과열 경쟁이 난 거다. 근데 이제 과열 경쟁이 지금 보니까 이제 프리고진이라는 국방장관하고 이 그 쇼이구 국방장관하고 프리고진이라는 그 바그너 그룹 대표 간에 굉장히 깊은 적대감이 있어요. 뭐 네.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만큼 적대감이 있습니다. 두 사람 관계도 그런 국방부 장관과 시리아 프리고진이. 전쟁 때 이 네. 바그너 그룹이 들어갔는데 미군이 이제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폭격을 할 텐데 네. 러시아군은 피해를 입고 싶지 않다. 너희 좀 거기에 대해서 위치를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네. 근데 바그너 그룹에 있는 위치는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이 그 사상자가 났고 또 그 지금 전쟁하는 와중에서도 이제 현장에서 보니까 그 와그너 그룹의 프리고진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은 정말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그 수뇌부는 뭐 상당히 그 호의호식하면서 이런 그 전쟁을 좀 무능하게 처리하고 푸틴 대통령을 오도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착안을 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이제 내보내는 게 이런 사회 정의 문제, 부패 문제, 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잘못 진행된 거다라는 푸틴 대통령의 그런 전쟁 명분까지 이게 도전을 하게 되는 상황이 네. 돼가지고
이게 오히려 굉장한 충격을 준 건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리고진이라는 이게 수장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만일 대선에 나오면 19%에서 10%까지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지지를 얻는 분이 프리고진이 있다는 엄청난 인플루언서라면서요. 그렇죠. 그럼 영웅화돼 있고. 네. 그래서 단순한 어떤 용병에 떠나서 어떤 이제 정치 권력에 대한 욕심까지 간 것 아니냐 이런 진단들이 있잖아요. 그걸 좀 숨긴 거죠. 네. 왜냐하면 푸틴에 대한 그 지칭을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나온 게 아니라서 네. 이걸 쿠데타라고는 지금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다들 반란이라고 하는데 내심은 뭐 알 수가 없죠. 단지 추정할 수는 있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장 반란 때 행방이 묘연했던 푸틴 대통령이 네. 연일 최근에 이제 공개 활동 나서면서 뭐 좀 태세 전환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신은 건재하다 이런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기 위한 하나의 이게 정치적 액션으로 봐야 합니까? 건재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특히 아까 지금 저 박태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상당한 인플루엔서입니다. 네. SNS 스타거든요. 이 모스크바까지 진격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국민들이 일정 부분 호응을 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회군을 해서 떠날 때도 이 러시아 사람들이 와서 뭐 셀피 사진을 같이 찍는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금 푸틴 대통령 역시 대중 앞에 서서 사진도 같이 찍고 굉장히 대중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고 나는 아직 굉장히 여유로운 그런 상황이다. 네. 하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겠죠. 네. 푸틴 대통령 반란 수습이 한창인데요. 그 반란이 실패로 끝난 이후 일부 러시아군 최고의 장성이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감췄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반란 그 연루자 내지는 방조자들에 대한 축출을 명분으로 이게 숙청과 복수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인데 네.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러시아가 전쟁 중이기 때문에 네. 이 내분을 더 확대시키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통합을 강조하고 지금 가담자라든가 일부 이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수로비킨이라는 그 사령관인데요. 이분이 굉장히 그 군 내부에서는 이제 좀 지지도도 있고 있는 분인데 강경 보수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이 사령관이 프리고진하고도 연계가 좀 있었고 지지를 받아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담하는 사령관으로 임명됐다가 또 이제 견제를 받아서 강등이 되고 이런 과정인데 결국은 지금 크레물린 입장은 이 사건을 더 깊이 파가지고 네. 어떤 그 군이라든가 그러니까 보안 기관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지금 전쟁을 잘 치러야 한다는데 관점을 두고서 네. 그 간단한 이제 수사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아마 수로비킨 사령관도 그래서 아마 방면됐다라는 이제 본인이 이제 또 그 물론 프리고진하고는 가까웠지만은 네. 자기가 이런 반란이 게시될 때 그거를 멈춰라 하고 자기도 SNS에 보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게 과연 반란을 일으킨 프리고진을 푸틴이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네. 그 점이잖아요. 네. 당분간은 그러면 큰 신변의 위협이 없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부 사령부에 딱 기지에 들어가 있는 그 프리고진을 네. 과연 어떻게 작전을 해서 이 수장을 사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될 때 굉장한 유혈 사태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묘안을 낸 게 그 수장에서는 이제 그만두고 벨라루스로 가라라는 네. 이제 타협책을 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장래는 뭐 여러 가지 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프리고진의 이제 정치적인 용도가 있으면 계속 쓸 테고, 네. 아니면은 이제 이런 도전 세력의 일부로서 이제 어떤 처리하는 과정을 겪게 되지 않을까. 네. 김 교수님, 네. 러시아 국내 정규군의 반란을 견제하기 위한 그래서 키웠던 바그너 그룹이 어쨌든 오히려 이제 반란을 일으킨 상황이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게 푸틴 대통령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겁니까? 분명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뭐 대형 악재가 터진 것이죠. 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러시아 정규군이 투입됐지만은 정규군이
뭐 좀 속된 말로 당나라 군대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리멸렬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용병 그룹인 바그너 그룹을 투입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뭐 자포리지아 그리고 특히 바흐무트 지역에서 러시아가 일정한 전과를 올렸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바그너 그룹이 맹활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바그너 그룹은 전쟁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웃인 것 같아요. 물론 네. 벨라루스에서 지금 뭐 새로운 둥지를 틀려고 한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전쟁에 다시 투여가 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러시아 정규군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차질을 발생할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러시아 군대의 사기가 좀 떨어진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그 프리고진이 모스크바에 진격하기 전에 올린 그 텔레그램에 올린 그 동영상 중에 하나가 네. 이 아까 지금 박 대사님도 말씀을 했지만 이 러시아 군이 뭐 전혀 대응이 안 된 상태에서 투여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총알바지로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저 호의호식하고 있고 지금 배만 불리고 있고 뒤룩뒤룩 살만 찌고 있다. 이런 아주 원색적인 비난을 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군을 독려하면서 전쟁을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전을 수행하기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발생할 것 같지만 하지만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푸틴의 입장에서는 내부 상황이 좀 어려워질 때 외부의 적을 더 강조하고 전쟁 행위를 갖다 더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팽팽한 상황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 대사님, 근데 반면에요. 서방에서는 약해진 푸틴이 더 큰 위험이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안정한 러시아가 더 위험하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실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게 참 딜레마인데요. 네. 강하면 강한 대로 이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주장은 네. 아니고 약하면 약한 대로 이게 이제 강대국이 가진 그 여러 가지 문제 제기인데 이제 러시아 경우는 좀 약해지면 어떤 상황이 나올 수 있느냐? 이 지금 푸틴 정권이 유지하는 상황에서 약해졌다 했을 경우는 이 약해짐을 덮기 위해서 동원을 더 내린다든가 네. 강경책을 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핵무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계속 시사해 왔거든요. 네. 그런 문제도 있고 자포리지아 지금 원전을 또 이제 폭발을 시켜서 또 이런 방사능을 낼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도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전세를 만회하기 위한 강경책을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위험하다는 거고요. 그럼 푸틴이 이제 정말 무너져가지고 지금 어려워지면 또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럼 뭐 여러 가지 군벌들이 나타나가지고 더 민족주의적인 세력을 내서 이게 더 예측이 어렵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어렵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강화해야 한다 하는 논리로 지금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김 교수님,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 사태 이후 그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협상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졌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이번 사태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무래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 국민들, 러시아 군인들의 피로감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네. 특히 저는 주목하고 있는 것이 이 프리고진이 이 모스크바에 진격하기 전에 텔레그램에 올린 동영상 중에 또 하나 네. 어떻게 보면 전쟁의 명분을 부정하는 어떤 그런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이게 뭐 누구라고 지목은 안 했지만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와 손을 잡고 우리에게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래서 군사 작전, 이 군사 작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푸틴은 전쟁이라고 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군사 작전을 벌인 것인데 가보니까 전혀 위협이 되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네. 이게 네오나치가 우크라이나에서 판을 치고 있어서 이들을 섬멸해야 된다라는 어떤 전쟁 명분을 제시했는데 가보니까 네오나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전쟁에 이거는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듯한 어떤 그런 동영상을 올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러시아의 군인들 특히 이 저소득층 그다음에 소수 민족들에게서부터 차출된 러시아 군인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죽어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리고 비난을 하고 하니까 네. 러시아 국민들 소수 인종들 그다음에 저소득층은 지금 거기에 호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인력을 투여해야 하는 어떤 그런 장기전에는 분명히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장 반란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이 80% 넘는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그 자리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이제 그렇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죠. 네.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일단은 여론조사를 해봐도 역시 이제 전쟁을 하게 된 원인이 나토라든가 미국 때문이다라는 데 대해서 동조하는 의원이 절대 다수가 넘고, 네. 그 다음에 그 푸틴의 이제 그 체제 문제인데요. 그 보안이라든가 군 당국이 아마 지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 장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고 듣는 이제 뉴스들이 아무래도 SNS를 통해서 얻는 것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김 교수님, 네. 러시아가 용병 반란에 그 서방 첩보기관이 연루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리와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새로운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뭐 갈등은 지금 뭐 깊어질수록 깊어진 대로 깊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만약에 뭐 미국의 정보기관 CIA가 개입됐다라는 정황이 드러나면은 네. 사실 갈등의 폭은 더 증폭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저는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미국이 잘하는 거예요. CIA를 통해서 적성 국가,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제거하고 싶은 정권이 있었을 경우에는 네. 정적을 이용해서 쿠데타를 조장합니다. 이거 냉전 당시에 미국이 많이 써먹은 수법이고요. 그래서 네.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건데요. 지금 박 대사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과연 푸틴을 제거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 과연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좀 생각을 해봤을 것이에요. 네. 그런데 푸틴이 제거되고 난 다음에는 더 사악한 인간, 예를 들어서 프리고진은 더 사악한 인간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정권을 장악한다면 그건 미국에 결코 유리한 시나리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가 6,000기 정도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 핵탄두의 향배는 또 어떻게 보장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푸틴이 어떻게 보면은 영어로 이제 레서 이블이라 그러죠. 네. 그래도 가장 조금 나은 어떤 그런 카운터파트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푸틴은 그냥 그대로 좀 내버려 두자라는 것이 미국의 전반적인 합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박 대사님, 벨라루스 군기지에요. 텐트 300여 개가 포착되면서 이게 박은호의 그 새 진지가 구축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나오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벨라루스 방면 군사력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이게 확전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단답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왜냐하면 첫째는 이제 그 바그너 그룹을 그렇게 키워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항상 이제 도전적인 문제로 러시아에 남아 있는 거고, 또 그 벨라루스 대통령이 루카셴코라고 이분이 굉장히 푸틴에 이제 추종하면서 그 따라가는 듯한 행보를 보이지만 또 그분도 국내 정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입장을 항상 취해왔기 때문에요. 이건 어떤 심리적인 그런 효과를 얻는 그런 정도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내부 반란 와중에도 러시아가 외교 차관을 중국으로 급파를 해서 굳건한 이른바 중러 관계 이걸 재확인했다고 하는데 네.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뭐 일단 이번에 모반 사태를 지켜보는 국가들 중에 소위 러시아에게 배팅을 했던 국가들은 조금 뜨끔했을 것입니다. 네. 이 푸틴의 통치 기반에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취약점을 노출한 것이거든요. 까딱하면 푸틴이 갈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지도자들 중에 하나가 시진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푸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진핑이 가장 강력한 우군인데 시진핑의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외교 차관을 급파한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중러 관계에는 뭐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결속을 강화하는 이유는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 우리의 공동의 적이라는 인식이 지속하는 한 중러 관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최근에는요 북한의 그 철도 운송을 확대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을 통해서 뭔가 활로를 모색하려는 것 아니냐 그런 진단이 맞습니까? 네, 지금 그 러북 간에는 이제 2000년대부터 시작한 원래 우리가 남북러 그 철도 사업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나진하고 핫산이라는 그 국경 도시 한 50km를 철도를 이제 놔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무연 석탄을 이제 들어오는 사업이었는데 그게 이제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대북 제재로 추진할 수 없다 보니까 러시아로서는 그걸 투자를 해서 그 개설을 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중로 간에 이제 이런 밀착이 유지된다고 하긴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도 러시아에 다 베팅하고 싶지 않고 네. 러시아도 중국한테 의존하고 싶지 않은 것이 양쪽이 갖고 있는 이제 속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동북아 지역에서도 지금 한국이나 일본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게 중국에만 자꾸 의존이 되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좀 다변화 측면에서라도 좀 탈피하고 네. 또 남북 관계에서 이제 한러 관계가 지금 이제 냉각 내지는 지금 동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라도 일단은 좀 관계를 열어보겠다 하는데 효과는 그다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주고받을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몇 천만 불 수준의 무역고를 이제 유지할 텐데 좀 상징적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중국을 조금 더 너무 의존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가 좀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주변 국제 정세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을 못 받은 이스라엘 그 네타냐후 총리가 보란 듯이 시진핑 중국 주석 만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자극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게 미국과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중동 지역의 정세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새로운 판짜기입니다. 아, 중동도 마찬가지입니까? 중동 전체가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 외교 정책에서 중동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그 틈새를 좀 파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그 영향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 관계를 복원시키는 어떤 그런 결정을 중재해 냅니다. 그리고 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역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뭐 우방, 뭐 동맹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미국과 헤어질 결심을 했다라는 어떤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을 또 중국이 지금 파고들고 있고 그런 흐름에 이스라엘도 조금 가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를 냉대하고 있으니까 특히 세 번째 집권하고 난 다음에 바이든과의 관계가 사실 돈독하거든요. 네타냐후와의 관계가 한 30년 정도 돈독한 관계인데 지금 이를 무시하고 초청도 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는 이것 봐라 너가 만약에 그런다면은 나는 지금 시진핑 만날 수 있어 이렇게 좀 잽을 날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네. 이제 그런 기저에는 이 네타냐후의 이 민주주의 탄압이라는 것이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네타냐후가 3선에 세 번째로 집권하면서 사법부를 탄압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은 이건 비민주적인 행위라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실망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르단 지역의 서안 지구의 유대인 정착촌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네타냐후는 보이고 있어요. 네. 이것 또한 이 투스테이트 솔루션, 이 두 국가 솔루션의 이 해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금 바이든이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은 그 바이든 대통령 당시 나를 갖다 그렇게 그 정당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시진핑 대통령을 만날 수 있어 뭐 이런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지금 세계가 새로운 어떤 질서 재편으로 요동치고 있는 뭐 곳곳이 그런 상황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대사님 나오셨으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고위급 대화가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뭐 조만간 정상들끼리 만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뭔가 새로운 관계의 변화가 있는 것인지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대한민국 외교는 미국과의 친밀도를 높이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형국인데 그럼 우리 외교 전략도 바뀌어야 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 탈냉전 질서가 이제 종말이 되고 네. 탈냉전 질서라는 뭡니까? 이제 교역을 하고 무역 자유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치적인 그런 변화도 올 수도 있다. 그게 특히 러시아라든가 중국에 대한 기대에 의해서 추진됐던 건데 그게 전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뭐 전쟁하고 지금 중국의 지금 도전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치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하나를 묶을 수는 있는데 그 가치도 자세히 보면은 실익을 바탕으로 하는 가치예요. 실리죠. 실리 그렇죠. 중심에. 실리. 자기들의 이제 어떤 그 체제라든가 이런 그 명분은 가치를 내세우지만은
그 동맹이라든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끼리에서도 어떤 실익을 바탕으로 한 그게 가치의 그 유대라는 거죠. 네. 지금 뭐 미중 간의 갈등이 나다 보니까 뭐 이제 뭐 디커플링을 한다고 그러더니 디커플링이 아니라 분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뭐 디리스킹 디리스킹 얘기 나오죠. 뭐 위협을 감수하겠다. 위협을 감수하겠다는데 누가 위협 있기를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약간의 이제 말장난 비슷한 건데 결국은 미중 간에 지금 당장 이렇게 분리하고 싶은데 미국으로서는 그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기업의 이런 여러 가지 이익을 봐서 어려우니 네. 이런 부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걸 동조화를 시키겠다 네. 하는 방향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뭐 한미 동맹 당연히 강화해야죠. 그렇지만 한미 동맹에 올인하기보다는 그거를 하나의 그 앵커 일종의 그 중심으로 잡기는 잡되 우리가 그 외에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익을 다변화를 통해서 충분히 얻어야 한다는데 지금 정부도 뭐 그런 부분에 노력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네. 우리 기업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이런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하지 않느냐 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북한 살펴보죠. 김 교수님. 북한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측의 그 정몽원 회장 20주기를 맞춘 방북 계획을 수용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네. 이게 대남 기구가 아닌 그 국가의 사안을 다루는 북한 외무성에서 네. 입장을 냈는데 이게 좀 이례적인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 북한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북한 정권은 지금 한국이 제의한 어떤 교류에도 호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물론 그러한 교류가 북한 정권을 살찌우는 북한 네. 정권에게 실질적인 경제 이익으로 바로 환수가 되는 그런 교류라면은 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다른 제안은 다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번 한국의 제안을 거부함에 있어서 지금 북한의 외무부에서 이런 결정을 발표했다는 것이에요. 네. 예전 같았었으면은 이 뭐 조평통이라 그러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대남 기구가 발표를 하는데 지금 외무부가 이런 발표를 했다라는 것은 한국을 그냥 하나의 국가, 한국을 그냥 하나의 적성 국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사실 북한은 예전서부터 민족끼리를 강조했습니다. 외세를 배격하고 미제를 배격하고 우리끼리 뭔가를 하자라는 얘기는 사실 북한 정권이 많이 되뇌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하지 네. 않고 따로 살림을 차려서 각자의 길을 가자. 뭐 이제 이런 어떤 그 전략적인 배경이 이번 결정에도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노혁 대사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북한과 일본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 움직이잖아요. 이것도 또 어떤 의미와 배경인지 그거 뭐 자연스럽게 끼시면 됩니다. 그 옆에. 예. 이게 양국 현안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남북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 성과를 내고 싶어 할 것이고 북한은 뭔가 한미일 공조의 균열을 내고 싶은 그런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북일 관계에 어떤 획기적인 진전 가능성이 있나요? 그 정치적으로는 좀 필요성을 서로 느낄지 모르지만은 네. 또 이걸 그동안에 쭉 시도를 해봤는데 항상 암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전망을 간단히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지금 이제 그 기시다 정권은 이제 하반기에 이제 중의원 선거를 합니다. 네. 해산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납북자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럴 거고. 네. 북한은 지금 이제 러시아나 중국 외에는 지금 한중일 남북 한미일이 지금 결속하는 통에 이게 이제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일본부터라도 좀 관계를 개선해 보겠다 네. 하는 이제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근데 네. 이제 특히 납북자 문제의 경우에는 그 지금 17명 중에 12명에 대해서 그동안에 계속 북한에 남아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는데 북한은 다 그 해결된 문제다라고 네. 해와서 그런 여러 가지 간극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그 시작은 아마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네. 그렇지만은 실제로 이게 어떤 성과를 올리기는 어렵고 기시다 정부도 이제 그런 이제 선거라든가 이런 정치적 입지를 생각해서 좀 시작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좀 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왜곡된 역사 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이 진영 대결을 부추기거나 아니면은 국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발언들은 저는 좀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검찰 개혁을 반대하면서 조국 수사를 하셨던 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자신이 존재했던 자리조차도 잊어버리는 굉장히 모순된 그런 언행을 하고 계신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주권을 가진 국민의 선택을 아주 폄하하고 악의적으로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배 소장님, 윤 대통령 지지율 갤럽에서는 뭐 전주와 동일했고 리얼미터에서는 소폭 하락, RN서치에서는 소폭 상승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어떤가요? 조사기관마다 조금 더 차이가 있고 변화가 있더라도 소폭이니까 네. 대체로 뭐 정체돼 있다. 윤석열 네. 대통령 지지율이 또 긍정과 부정평가 사이에 긴장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중도층이 별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별하게 변화해주는 영향을 주는 변수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뭐 수능이나 또 후쿠시마처럼 서로 이렇게 좀 대립하고 있는 이슈들이 좀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면으로 보입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네. 개각이 있었고 해외 순방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고 봐야 하나요? 예,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개각이나 순방들이 이제 사실은 지지율을 좀 반등시키는 모멘텀이 되는 그 이벤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 외로 이제 그 수능, 그 킬러 문항 논란이 너무 좀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효과를 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0% 중반에서 한 40%를 못 넘는 선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 근데 네. 이제 휴가 시즌으로 들어가서 반등의 모멘텀을 좀 잡기는 당분간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배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기념 행사 때 반국가 세력이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전임 정부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 속에 지금 야권의 반발이 큽니다. 예. 향후 지지율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치 큰 파장은 큰데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미 진영 간 프레임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율을 분석할 때는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중간지대에 있는 중도나 무당층이나 MZ세대인데 큰 변화가 잘 없어요. 그래서 네. 정치적 이슈에는 곧잘 진영 프레임화되는 지금 속성이 초래되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 파장은 상당히 큰데 네. 정작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소장님, 네. 지난주 개각에 이어서 이달 중순에 2차 개각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사실 개각이라는 게 뭐 분위기 쇄신이라든가 여러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여론에 좀 녹아들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차관급 개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원래 장관급 개각을 하면 그런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언론에서 많이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분석을 해주는데 차관급 인사 거기다가 대통령실에서 5명이나 지금 내려가서 오히려 공직사의 분위기로 이제 초점이 좀 다르게 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게 구구 내각이라는 지금 불만을 지금 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대통령께서 이제 자기 지지층을 바라보고 가는 국정 운영의 방향을 그대로 가져가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음에 2차 개각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고 그리고 이제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 지금 잘 보이지 않아서 잊어먹으셨을 것 같은데 파면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와요. 그래서 네. 요것들이 같이 합쳐질 경우에 2차 개각에 어떤 기대감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양양자 의원을 포함해서 금태섭 전 의원 등 뭐 신당 창당 움직임이 있잖아요. 네. 국민 가운데 뭐 3명 중 1명이 문항층인데 그러면은 이들이 다 신당으로 갈 것이냐? 이건 좀 다른 차원의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 신당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느냐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우리 프로그램의 이 프로그램 명을 따서 스페셜하다면 네. 점점점 이렇게 붙일 수밖에 없는데 뭔가 스페셜하다면 갈 텐데 네. 좀 스페셜하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네네 스페셜한데 스페셜 하냐면은
이전에도 하기가 쉽지 않았고 앞으로도 할 거냐 이런 네. 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결국적으로 어떤 지역 기반을 하느냐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뭔가 이렇게 기반한 이런 게 있을 때 이거는 아니면 대선 후보급 사람이 있을 때는 제3신당으로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가능한데 최근에 뭐 조사를 보더라도 무려 이제 45.8%가 영향이 미미할 것, 또 영향이 없을 것까지 합하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스페셜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으로 신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줄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차라리 이건 어디 가냐 제 내피셜에 의한 조언입니다. 양양자 의원이 당의 이름을 반도체당으로 했더라면 또는 2차 전지당으로 했더라면 더 주목도가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 내패셜에 의한 것이라는 말씀이었죠, 그죠? 자제하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최근 네. 친박계 인사들이 공개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지금 뭐 경북 경산 영주에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네. 움직인다고 하는데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이 두 분이 출마하는 것 자체는 좀 부정적 또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봤는데 최근에 데이터가 나오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 확 불이 지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그 지금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보면은 이명박 정부 시절 인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지금 친박계 인사들이 현역 의원을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러다가 당장 신당은 만들지 않겠지만 무소속 연대 같은 거를 만들어서 뭐 최소 5석에서 10석 사이가 나오게 되면 이거 여야 분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옛날 뭐 친박연대 이런 거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그런 네.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이거는 전혀 생각지 못한 변수가 지금 생성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MB 쪽 인사들하고 이 박근혜 쪽 인사들이 워낙 그 사이가 안 좋았던 거 우리 다 기억하실 거예요. 네. 대통령도 그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친박계 인사들이 국민의힘 총선과 지지율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친박계 인사들이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영향이 별로 없을 거다라고 봤는데 네. 지금 그 대구 경북 지역 여론조사 결과들이 보면 부정평가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심도가 낮은 상황에서 이런 여론 흐름이 물밑에서 계속 형성이 되어서 선거 결과로 만약에 이기는 결과가 나온다면 상당히 그 대통령 향후 국정 운영에 굉장히 이게 좀 치명적인 그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배 소장님, 네. 여권 내에서는 친박계 움직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만약에 이 친박 인사들이 공천을 못 받을 경우에 대구 경북 TK 예. 지역에서 신당이 나올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뭐 2008년에 친박 연대의 경우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당선 가능성과 경쟁력이거든요. 네.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구 경북 지역의 특성이 개인의 정치적 영향이 상당히 강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네. 워낙 이제 최경환 전 부총리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지역 내에서 결집도나 또 인지도가 상당히 높다. 그렇다면 이들 인물들이 대체로 미칠 영향력은 만만치 않답니다. 그런데 이제 신당으로 가게 되면 자칫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국정농단도 재소환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러면 상당히 이제 국민의힘은 부담될 수밖에 없고 또 이들이 개인 자격으로 무소속으로 당선되고 난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국민의힘으로 들어갈 때 부담스러워집니다. 네. 신당까지 하면. 그래서 개인 간의 연대 형식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주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포항이 경북 남부라면 네. 이 대구를 선으로 그었을 때 그 위쪽인 경기 북부인 경산이나 영주 쪽에는 상당히 이 친박계 인사들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만약 TK 지역에서 친박계 인사들 중심으로 신당이 꾸려질 경우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어떤가요? 저는 상당히 클 걸로 보여지고 이분들이 그 총선 전에 신당을 만들기보다는 총선 결과를 보고 그 군소 후보들 당선된 군소 후보들을 모아서 신당을 만들 수 있거든요. 총선 전이 아니라 총선 그렇습니다. 이후에.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 안에 있는 약간 비주류계 의원들이 그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대통령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배 소장님, 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예.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검찰 쿠데타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지금 여야 충돌이잖아요. 네. 윤 의원의 발언이 지지율 등에 미칠 영향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지율에 미칠 영향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이제 중도층을 더 확보할 수 있느냐 하면 뭐 그런 사안이라기보다는 윤영찬 의원의 발언은 한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검찰 쿠데타라고 이야기를 한 배경에는 일단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진영 간 프레임 속에서
민주당 지지층을 더 결집하는 의미. 또 하나 여기에 숨어있는 의미는 바로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은 뭐 다 아는 대로 자타 아는 대로 이낙연 전 대표 상당히 가까운 관계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검찰 쿠데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새로운 이낙연 전 대표의 세력화에 대한 좀 초석을 다지고 있는 것 아닌가. 특히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가 경기도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 기반 플러스 수도권 연계되는 그런 것도 조금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해봅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여야 의원들이 지금 서로를 향한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모습들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근데 이게 지금 대통령께서 뭐 약탈적 카르텔이라느니 또는 뭐 반국가 세력이라든지 이런 말보다는 수위가 약해요. 그래서 사실 대통령 발언에 따른 그 충격 여파가 더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더 클 것으로 보여지고 네. 지금 이 의원들까지 이렇게 서로를 향한 공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국민들은 총선만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총선만 되라, 빨리 다 바꿔버리겠다 네. 이런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총선 모드에 돌입하는 모습입니다. 배 수장님, 네. 홍준표 시장이요. 내년 총선 국민의힘 공천에서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 현역 의원 절반이 물갈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그런 이유는 결국 TK 지역에서 공천 혁신이 되느냐 이런 공천 바람을 긍정적으로 전국적인 기대감으로 또 불러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또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이제 오래된 26, 7년의 어떤 정치 경험이 반영된 홍준표 시장의 발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또한 네. 여기서 이제 친박 세력, 친이 세력이 교차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TK 지역이 일종의 텃밭이기 때문에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식의 어떤 평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혁신이 없고는 전국적인 바람을 불러오기 힘들다. 이런 부분도 이제 살짝 우리가 했던 정치인들의 발언은 고지고대로 말씀드리면 약간 홍준표 시장의 의미는 네. 내가 공천에도 좀 영향력을 줄 수도 있지 이런 의미로도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소장님, 네. 민주당은 그 이재명 대표와 귀국한 이낙연 전 대표 만남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향후 어떤 행보를 할 것으로 보세요? 이낙연 대표가 지금 돌아온 시점이 굉장히 좀 어정쩡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시점이라는 거는 지금 이낙연 대표가 들어와서 지금 양비론적인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네. 현 정부도 잘못하고 있고 민주당도 더 쇄신해야 된다. 이런 양비론적인 입장의 메시지를 냈는데 지금 이 사회 분위기 자체가 그런 양비론적인 입장보다는 진영적인 입장을 더 원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민주당이면 민주당의 입장에서 여당을 공격하는 메시지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메시지로는 상당히 역할론이 올라가기 힘들다. 그리고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뭐 경쟁자로 나서야 된다. 이재명 대표에 또는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보태야 된다. 이런 논이 나오고 있지만 정당 지지자들의 흐름을 보면은 민주당 지지자는 힘을 보태야 된다라는 의견이 훨씬 많고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경쟁자가 되라 이런 흐름이 나타나서 상당히 좀 자기 입장을 정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배 주장님, 네.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에서 뭐 한 60~70%대 지지율에서 최근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예. 이런 여론 조사 결과가 있던데요. 광주 전남 현역 국회의원들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도 과반이 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나타났고요. 호남의 민심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민의힘의 TK와 거의 똑같은 현상이 반사적으로 호남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연결되고 있다. 왜냐하면 네. 대체로 오랜 중진이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2023년 내년 총선에서는 새로운 바람을 불어내야 된다. 그렇다면 호남의 공천 혁신이 없어서는 안 된다.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로도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가 호남에서도 여론이 10명에서 6명이 나올 정도거든요. 근데 네. 대체로 여기에도 정치적인 역학 구도가 서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중진절이다 보니까 성격상으로 보면 비명이 많거든요. 네. 친문이라고 했던 비명이 많다 보다가 호남의 텃밭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친명계에서는 혁신의 명분을 세울 수 네. 봐라 교체라는 의견들이 많지 않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들 의원들은 우리가 좀 열심히 하면서 그동안 해왔는데 이걸 명분으로 해서 우리를 내쫓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들은 대체적으로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의원들은 어디다가 목소리를 높이냐면 이제 이낙연 전 대표에게 우리 좀 어떻게 구원해달라. 이렇게 일종의 어떤 세력이 좀 서로 교차되는 대결되는
그런 양상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네. 짧게 덧붙이면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오시자마자 호남을 지금 순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 호남 여론이 저런 상황이면 결국에는 쇄신론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그렇게 과연 강력한 목소리를 내실 수 있을지, 다 자기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인데 교체 여론에 힘을 실어주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소장님, 일본이 이달 7월이죠.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있는데 네. 국민 78%가 일본 오염수 해양과 수산물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그다음에 보수층도 과반 이상이 우려의 네. 입장을 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여론 흐름 속에는 현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게 지금 가장 깔려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품의 안전에 대한 건데, 그 대체로 보면 60대 이상층에서 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와 그다음에 수산물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 그나마 3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의 가장 핵심적인 지지층이 60대 이상층이거든요. 네. 여기가 흔들릴 경우에 이들이 총선에서 소극적인 지지로 변할 경우에는 상당히 총선 전망이 좀 어두워지는 것이죠. 네. 조금 분석을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특별하게 후쿠시마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정당의 지지율로 바로 연결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2008년에 학습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최근에 이제 괴담이다 아니다 단식 투쟁하고 있다 서로 엇갈리는 대응인데, 근데 이제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여야의 태도가 국민들에게 다 실망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심리적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사실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 시사 스페셜을 통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후쿠시마 문제는 수사국 해결이 아닌 수시국 해결로 가야 된다. 이거는 수산물이다. 수산물에 대해서는 분명히 규제, 선을 그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는 시찰단의 의견을 반영해서 네. 우리 목소리가 심리적 불안, 과학적 검증은 우리 정부의 대안이 뭐 일일 브리핑에 대해서 나옵니다. 문제는 심리적 불안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국제 원자력 기구가 뭐 지금 그로시 사무총장이 일본에 이어서 우리도 방문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심리적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좀 마련이 돼야 되겠죠. 수사님, 궁금한 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고 또 수조 속 바닷물을 손으로 이렇게 떠마시기도 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비판하면서 장외 여론전을 지금 그렇습니다. 펼치고 있잖아요. 각 당마다 다른 대응인데 여론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네. 뭐 각 지지층에서는 지지하고 있는 정당의 방법에 대해서 호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수조에 있는 물을 떠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러면 네. 다 떠먹죠. 그다음에 이제 단식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느냐? 그럼 다 단식을 하겠죠.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머리를 맞대라 이럴 때죠. 네. 예. 앞서 수능 얘기하셨으니까요. 이게 지역별, 연령별 찬반 의견이 나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예. 여론이 엇갈린 이유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수능은 지역에 따라서 학생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난이도가 걸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킬러 문항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떤 상위권 학생이냐 또는 주로 수도권 지역이냐 지방이냐, 지방 교육은 완전히 또 지금 다 무너져 있습니다. 사교육에 따른 2021년도 그렇고 지난해 사교육 실태 조사를 보면 대부분의 사교육비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결국은 이게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방의 명문고등학교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출제 반대에 대해서 오히려 비수도권은 상당히 높다. 왜 그러냐면 수도권은 오히려 학원에 가서 교육도 받으니까 그대로 또 유지해달라는 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차이가 많다는 것도 교육부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안정화시킬까, 이 부분은 깊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은영 소장님, 네. 국민 과반 이상이 킬러 문항, 초고난도 문항을 사교육비 주범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여론은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교육계 또는 학원계에서도 킬러 문항을 없애야 된다는 건 다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갑자기 지금 수능을 5개월 앞둔 시점에 대통령의 발언으로 튀어나왔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교육도 그렇고 통일도 그렇고 이게 정책이 일관된 흐름을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교육 같은 경우는 정권마다 지금 바뀌고 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의 핵심적인 골자가 뭔지는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수능과 관련해서 이 수능을 보는 고3생들이 내년에 유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해서 먼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수장님, 네. 그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네. 뒷돈 받은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제한이라는 취지에서인데 이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 박영수 특검은 역사상 가장 성공한 특검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지금 법원에서 이제 기각이 되면서 온라인 여론을 살펴보니까 대충 영장 청구해서 대충 시킨다.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근데 네. 어쨌든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 부분인데 우리은행 대출에 대해서 200억을 지급을 김만배가 제안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사실적이고 실체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 이제 박영수 특검에게 제목이 이제 특정경제 범죄 성립에 대한 건을 이제 제목으로 넣었는데 법원에서는 이게 이 사람이 임직원이 아니고 이사회 의장이었기 때문에 이 직무 해당성에 있어서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좀 약간 구체적이고 납득이 될 만한 이유를 들어서 기각을 시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검찰의 수사의 부실함이 국민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측면 때문에 검찰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네.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히 눈여겨봐야 될 현안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선은 이제 7월 4일 그로시 IAEA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검사 결과를 이제 보고한다는 게 이게 상당히 쟁점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한국 방문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인사청문이 바로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김영호 통일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여론 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이제 노란봉투법이 부인은 되는데 상장될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지 여부 이 부분도 상당한 쟁점 현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은영 수사님은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보세요? 국회가 지금 이제 휴가 기간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휴가 기간 뒤에 이제 7월 임시회 때 다시 체포 동의안이 올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사실은 지금 이번에 그 김영주 의원의 그 일본 방문과 관련한 문자 메시지가 네. 다음 주에 상당히 여론을 좀 뜨겁게 달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화가 난 상황인데 그런 거는 관심 없고 여행에만 관심 있냐 이렇게 좀 될 것 같아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두고 과학자들마저 이전 투구 양상입니다. 오염수 방류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과 겪어보지 못한 위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반대 주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고 균형 있는 시각으로 대응해야 할 전문가들이 정치적 성향이나 개인적 관점 등에 따라 정반대 주장을 펴면서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치권의 책임도 큽니다. 과학의 문제는 과학의 논리로 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나서서 과학의 권위까지 위협합니다. 이성과 과학의 공론의 장이 아닌 적대와 혐오로 가득 찬 말들이 난무하는 정치화된 현실에서 과연 어느 과학자가 말을 하고 싶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